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오전 9시 반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일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처음 본 모의고사다 보니까 여기에 특히나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3월 성적이 뭐 수능까지 가나요?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3월 모의고사 1등급 맞은 사람은 그냥 뭐 놀면은 수능 때 1등급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과의 어떤 연계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저는 수능하고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끼리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 3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작년 3월이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뭐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지문도 그러니까 문제도 한 2개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는 약간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21번 보고 다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체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질 만한 일부 지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어렵다고 할 만한 시험은 아니었다. 그냥 무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말을 또 이제 들었을 때 몇몇 분들은 특히나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21번 막 오답률 막 한 7, 80%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정답이 50%야. 다들 이거 어떻게 푼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나 빼고 다 천재야.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는 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교양 영어가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고요. 특히나 수능하고 평가원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 내용의 완전한 이해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독해적인 센스, 흔히 말하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시험을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거는 뭐 내 생각이 어디 생각이고 그렇죠?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면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5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이 있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올라가기 힘들까요? 라고 하면은 남산이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잖아요. 남산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5층 같은 경우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다. 계단밖에 없다. 그럼 오히려 5층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안 타고 그냥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하면 당연히 이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남들은 되게 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서만 걸어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문제풀이적인 어떤 센스나 테크닉도 분명 필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영어 기본기, 피지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남산 케이블카까지 갈 힘도 없다. 또는 뭐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걸어갈 힘도 없다. 그럼 당연히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기초 체력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갖춰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어휘랑 해석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들으실 때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주시면 되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답의 근거를 소화할 만한 어휘력과 그다음 문장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정도는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의 근거를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단어랑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딴 거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단어랑 해석부터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 기준점을 이따가 제시를 해 드릴 거고 자, 그래서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그냥 영어 자체를 너무 잘해서 해석도 그냥 술술 되고 독해력이 정말 뛰어나거나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센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저도요. 이해 안 가는 문장 몇 개 나와요. 저도 나와요. 뭐 처음 보는 단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 맞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센스는 탑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영어 기본기 하나만으로 다 밀어붙일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피지컬이 아주 압도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독해적인 센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모의고사가 답이 나오는 방식이 요렇지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제법 돌파할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가지가 다 안 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보자마자 지문은 또 어찌나 긴지, 특히 뭐 방학 동안에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 위주로 푸신 분들은 이 지문의 결도 다르고 또 양도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압도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이제 하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점도 평소 뭐 수능을 공부할 때랑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구조적인 독해를 하기가 그렇게 좋은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깔끔하게 뭐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 그러니까 주제문과 예시 사이의 그 구별이 아주 용이하게 되는 그런 편은 아니었죠.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구조 독해보다는 여기에서 세세하게 또는 뭐 약간 자잘자잘하게 답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좀 잘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독하면서 요거 중요하네, 요거 중요하네 라고 좀 잘 빼먹는 사람이 더 시험 보기가 편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분명 지문은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PPT 만들면서도 이제 느끼는 건데, 작년 수능보다 글자 수가 일단 확연히 많아요. 제가 몇 개는 AI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글자 수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10%는 확실하게 넘었고 대략 한 15% 정도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해석만으로 돌파한다? 당연히 시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해석만으로 돌파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럼 나머지 뭐 시간이 안 모자란 학생들은 뭐 속독 능력을 갖췄느냐?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학생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점을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엄한데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압도당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뭐 여러분 주변에 뭐 1등급 나온 친구들 무슨 뭐 다 뭐 유학하고 뭐 영어를 너무 잘하고 해서 1등급 나온 게 아니에요. 약간의 독해 센스. 그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1, 2등급을 가르는 거라 보고, 특히나 지금 3, 4등급 대인 학생들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단어랑 그러니까 어휘랑 구문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압도당하지 않을 정도. 오케이, 내가 차분히 읽으면은 그래도 대략적인 중심 내용은 찾을 수 있어 할 정도의 기본기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 좀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충분히 강조 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에 총평 이제 끝날 때 한번 넣을까 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지문 중에서 야, 이건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지문 몇 개 있었을 거예요. 뭐 그게 뭐 21번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33번이었을 수도 있고, 뭐 30번인 분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문들을 뭐 제가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진짜 한두 개 또는 뭐 두세 개만이라도 좋으니까 그거 골라서 완벽하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거기 있는 단어 다 공부하고, 거기 있는 이제 문장들 구조 분석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지문을 그냥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월 모의고사 혹시 내신 들어가시는 분은 기왕 뭐 내신 관리 안 한다고 해도 그냥 한두 문제 더 이제 공부한다는 느낌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이유가 그렇게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지 요 문제를 풀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예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면은 의외로 이거 정답이랑 상관없네, 쓸데없네 라는 거 꽤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해석을 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보일 거예요. 야, 이거 완벽하게 해석했는데 뭐 별거 없구만, 정답 내는데 그렇게 별로 도움도 안 내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고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오히려 1, 2등급 정도, 그러니까 나름 그냥 선방했다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 야, 이 지문은, 요 지문은 정말 독해하기가 어렵다, 이거 좀 힘겨 없겠다 싶은 거는 나름 정답률이 괜찮고, 반대로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뭐야 이거 싶은 거는 정답률이 막 저조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정교하게 풀어야 하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들은 정답률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아무리 지문이 어려워도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지문들 있죠. 그러니까 매력적 오답도 없고 막 논리적인 정교함도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정답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교육청은 사실 그런 문제가 대부분인 게 맞거든요. 근데 평가원 수능이 왜 점수가 다들 떨어지겠어요? 아니, 지문도 더 짧고 심지어 단어도 더 쉬워요 오히려. 근데 왜 다들 그렇게 등급이 떨어지고 점수가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논리력이 필요하고 정밀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읽다가 요거 답이네 하면 틀리는 게 평가원 수능 시험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깜짝 놀란 게 39번이 정답률이 이렇게 나온다? 야, 이거 틀리신 분들, 특히 34번하고 38, 39를 이거를
거의 이거 3개 다 틀렸다. 뭐 시간 부족 그런 게 아니라 나름 풀었는데 뭐 2개 이상 틀렸다. 6월 때 아작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정확하게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맞췄어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왜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평가원 수능에서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평가원은 별도의 기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지문 난이도를 엄청 높이기보다는 매력적인 오답을 좀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감으로 푸는 거에 의존해서 3월을 잘 봤다? 그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거를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완을 하셔야 돼요. 보완하는 거는 제가 제시해드린 요 3문제를 일단 좀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추가적으로는 작년과 재작년 기출이 나름 그런 트렌드에 맞게 좀 어렵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기출을 가지고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해설을 제가 안 넣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요즘 주장 문제 정답률을 보면은 오히려 웬만한 요지 문제보다도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 없는데 주장 문제 그냥 처음부터 읽으세요. 그러니까 명령문에서 답이 나오는 거 맞는데요.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읽어서 그렇게 시간 많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읽는 게 좋습니다. 얘는 되게 전형적인 구조잖아요. 문제 상황 발견을 좀 하셨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나옵니다. 명령문이 나오죠. 그거를 빠르게 얼마나 캐치를 했느냐 그걸 좀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요. anti-persuasion later 안티란 말이 붙었으니까 뭔가 설득에 어떤 반대하는 레이더 즉 뭔가 감지 장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시스템은요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들은 뭔가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 파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그것에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가능성이 레스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뭐 할 가능성이? 들을 가능성이요. 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어떤 사람일수록 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수식어죠. 어렵대요, 변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사람들은요, unwilling to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consider information 정보를 고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 그들의 믿음과 go against 뭔가 이제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그런 정보는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뭔가 좀 방어적이다, 수용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사람들은 뭔가 수용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dealing with opposing viewpoint 반대되는 관점에 대처할 때 자, being부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ndirect가 간접적인이잖아요. 약간 더 간접적이게 되는 것이 뭐 할 수 있대요? 효과적일 수 있대요. 여기서 글쓴이가 효과적이란 말을 썼다는 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아, 요렇게 하는 게 중요해라는 거를 약간 돌려서 말한 것 뿐이에요. 글쓴이가 좋아하는 거 나왔죠. 바로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반대 의견 잘 안 들으려고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사실상 끝나죠. rather than 너무 중요합니다. 뭐 하기보다는 정보와 함께 시작하기보다는 즉 바로 설득하기 위한 어떤 정보부터 전달하기보다는 명령문 나왔죠? 뭐 하래요? 사람들이 더 open-minded 마음이 열려있고 그렇죠. receptive 수용적이게 되도록 격려를 함으로써 시작하라는 거죠. 처음부터 본론을 꺼내지 말고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일단 마음을 여는 것부터 즉 간접적인 설득을 시도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단어가 나왔죠. 간접적인 설득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일단 수용할 자세, 오픈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거 이거를 일단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죠. 설득의 상황이겠고 간접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1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1번은 당황스러웠던 게 이렇게 긴 선지는 저도 처음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건 한 2번 정도 읽었던 게 지문의 독해 포인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뭐에 집중해야 될지를 바로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지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정보량도 너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요 뒤에 있는 부연 설명 보면서 아, 요 내용이 사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앞에 내용 잠깐 살짝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좀 그런 과정도 필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과학과 철학의 대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일단 보이는 건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막 결과주의적인 풀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바로 어제 시험이었고 막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푼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유니티가 이제 통일성인데 과학과 철학의 통일성이라고 해요.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과 철학이 하나였다는 거죠. 지금은 뭐 과학은 이과가 되었고 철학은 문과 약간 이렇게 좀 나눠지긴 했지만 옛날엔 그냥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통일성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하죠.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 비유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이 나무의 뿌리가 형 이상학과 correspond, 대응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로 메타피직스 저 모르는데요. 그냥 메타피직스라는 거랑 대응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건 뭐 예쁘게 형 이상학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이상한 거 집착하지 마시고. 그 다음 중간에 이거 생략된 거죠. correspond 생략된 거예요. 트렁크는 어때요? 나무의 줄기는 물리학하고 대응이 된대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가지랑 그 다음에 열매는요.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응이 된대요. 이런 식으로 과학을 나무에다가 뭔가 비유를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는요. regard A as B 구문 나왔죠. A를 B라고 여겼습니다. 즉 과학과 철학이라는 이 전체 시스템을 뭐로 여겼대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만이라고 여기는 거라고 여겼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냥 과학 하나만을 이제 생각하는 거를 옛날에는 거기에 철학까지 포함을 시켰다. 지금은 철학이 분리가 되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일단 이 정도 감 오면은 되게 잘한 거예요. 뭐냐? 아, 옛날과 오늘날의 어떤 대비가 있네. 시간상의 대비가 있네. 즉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의 차이점은 뭐냐? 옛날에는 과학과 철학이 어때요?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과 철학이 분리되어 있구나. 자, 이런 식의 변화가 그냥 살짝 나왔다라는 거, 이 정도 느낌만 좀 받아주셔도 되게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늘날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구성되어 있다고,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역학에만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존재했냐면은 약학과 윤리학 여기에도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저기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살짝 이제 서술범주 변화가 느껴지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어려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좀 까다로운 점은 바로 대절이라고 합니다. 먼저 볼게요. 대절의 주어가 바로 안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이 데카르트식의 과학과 철학의 일반적인 원리로부터는요. 어떠한 결과도 도출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research 수식해주는 거예요. 수도 딱 맞죠. 그렇죠? 어떤 결과냐면은 관찰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막히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옛날에 그 과학과 철학을 하나로 보는 이런 시선으로 보면은 뭔가 좀 약간 안 맞는, 관찰 사실과 안 맞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약간 그런 걸 좀 지적한다는 느낌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 다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요. 어때 보인대요? 뭔가 좀 머리로 납득이 되고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예 그냥 틀렸다라고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쓰레기야 버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찰 사실과 안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무가치한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무를 잘랐대요. 절반을. 이 잘랐다라는 게 혹시 이거 아닐까? 예전에는 철학과 과학이 통합이었는데 잘랐다라는 건 이게 분리된 거 아닐까? 이렇게 연결하는 센스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거 안 됐다고 칩시다. 그거 안 됐다고 치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밑줄에 도달했잖아요.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정보에 좀 더 주목했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자, 확인해 보면은 derivation, 파생 유래인데 기술적인 결과를 여기서 이제 도출이라고 할게요. 도출을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물리적인 원칙이 되겠죠. 어디에 있는? 트렁크에 있는요. 아, 트렁크. 아까 사실 트렁크, 그냥 뭐 트렁크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하죠. 트렁크에 있는 이 원칙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트렁크에다가 물결 표시를 좀 해주세요. 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다음 이어서 과학은요. In the new sense, 새로운 의미에서의 과학, 즉 오늘날의 새로운 의미의 과학을 말하는 거죠. 철학이 빠진 과학. 이것은 오로지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결실들이 생겨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로부터요? 트렁크로부터요. 아, 부정어 중요합니다. 뭐랑 상관없이요? 뿌리랑 상관없이요. 즉 뿌리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는 신경 써요? 트렁크는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정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독해 포인트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니까 뿌리는 신경 안 쓰고 트렁크는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해 포인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앞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확인했어요. 트렁크가 아까 뭐였었더라 하고 봤는데 트렁크는 뭐예요? 물리학이요. 뿌리는 뭐예요? 형이상학이요. 그리고 이 형이상학은 문맥상 철학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겠죠. 얘랑 상관없다, 얘를 잘라낸다 이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와 트렁크의 분리,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잘랐다는 것은 이제 뿌리는 잘라낸다, 트렁크만을 유의미하게 여긴다. 요걸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되게 깊이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막 그림은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여기 이제 잎이라든가 뭐 과일 이런 것들이 열릴 거 아니에요. 딱 여기부터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뿌리, 형이상학적인 뿌리 요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뭐 깊이 들어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신경 쓰고 이거는 신경 안 쓰네. 여기에서 대비 포인트 잡아주시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자, 1번 선지 보실까요? 과학은요. 나왔죠. detached. 분리시켰대요. 잘라냈다는 거죠. 뭐로부터? 철학적인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뿌리에 해당되는 거죠. 형 이상하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shifted. 옮겨갔대요. 결과를 뭐로부터 도출하는 것으로? 그렇죠. 물리적인 원칙에서 도출하는 것으로. 물리는 취하고 형 이상학은 버린다고 했죠. 딱 그거를 잘 담고 있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얘는 사실 매력적인 오답은 별로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좀 많이 간 게 4번이니까 4번을 보실까요? 자, 응용과학은요. move toward. 이동했대요. 어디로? 덜 의존하는 것으로요. 이게 틀렸죠. 둘 다가 틀렸네요. 여기에는 덜 의존하는 게 맞는데 아까 분명 물리적인 원칙, 즉 트렁크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덜 의존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둘 다 덜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정보 체크를 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나머지는 사실 본문의 근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야 하다가 그냥 골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매력적인 오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뭐 정답을 보시면 아시겠죠?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만 중요한 게 시간 단축을 하셨어야 돼요. 요 24번까지 쭉 푸는데 절대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은 28번까지가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어법까지도 좀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 29번까지 돌파하는데 절대로예요. 이거는 40분을 넘기면 안 돼요. 빨리 푸는 학생들은 30분 안에도 거기까지 돌파를 합니다. 물론 듣기 중간중간에 푸는 거 포함해서 29번까지 한 30분 정도까지 돌파를 하거든요. 30분 내로. 그러니까 29번까지 딱 풀었을 때 한 40분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좀 안정적인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못해도 저는 한 35분은 남기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러려면 맞히는 건 당연하고 이거 빨리 풀어야 되겠죠. 뭐 이거 한 3분 걸려서 풀어놓고서 잘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독해 포인트가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에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시간 남으면 검토하는 거고 시간 안 남으면 다른 거나 제대로 풀면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에즈에즈입니다. 여러분 에즈에즈는요
첫 번째 예제는 해석 안 하고 두 번째 예제는 뒤에 거만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자, 강조점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아, 기준은 요 두 번째 예제예요. 얘 앞에요, 뒤에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요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간단한 예시로 뒤에 있는 거에 만큼 붙인다고 했잖아요. 내 친구는 이강인만큼 축구를 잘해 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목적 의도가 이강인 축구 잘한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이강인이란 스타를 빌어서 내 친구 진짜 축구 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강조점이 뒤에가 아니라 앞에 있다라는 거. 즉 탤런트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 테크닉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아, 얘가 중심 내용이구나. 자, 뭐가 테크닉하고 이제 관련 있는지 볼게요.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것은요, 종종 뭐다? 기술적인 거다. 재능적인 거인 만큼이나 기술이 중요하대요. 즉, 타고난 재능, 물론 중요하지.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술이야, 기술. 즉, 뭔가 이제 훈련하고 닦을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뒤에 내용 쭉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최고의 넌픽션은요, 넌픽션 라이터, 작가는요, turn to가 의존하다예요. 의지하다예요. 유구한, 전통이 있는 이 소설 쓰기의 도구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아까 잠깐 잘못 해석했죠. 넌픽션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 학술적인 글을 쓰는 작가는 종종 허구 작가, 즉 이제 소설 작가의 도구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뒤에는 이 효과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은 다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좋은 이야기는요. 요거 표시해 주세요. 단지 뭐 하지 않는데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지는 않는데요. 자, 단지 이거 하지 않는다란 말 나오면 뒤에 무조건 긍정 나오거든요. 부정 뒤에는 긍정을 예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나레이버비 구조입니다. 모든 방향으로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데요? 이렇게 돼요. 라고 해서 나레이버비에서 핵심은 B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심 내용이. 이야기는 뭘 필요로 합니까? 자, 나왔죠. 형태 또는 뭐 구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죠.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형태나 구조이다. 자, 그래서 기술과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요. 설계가 되었대요. 독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 이제 끌도록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답 나오나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뭐 시간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불안하신 분은 뒤에 뭐 살짝 확인하시면은 역시나 뭐 이제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그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독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답 몇 번이냐면은 아까 이제 주어가 넌픽션 작가였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넌픽션을 좋은 넌픽션을 쓰려면은 기술적인 접근과 기술 그 다음에 아까 구조적인 설계 구조 나왔죠. 중심 내용이라고 파악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랬다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구조 있는데요. 아니 언제 다양한 문장 구조가 나왔어요. 그냥 구조 단어 겹치는구만. 아니 이거는 사과하다 할 때 사과랑 먹는 사과랑 구별 못하는 약간 그럴 거예요 진짜. 제발 이런 거는 진짜 아닙니다. 다양한 문장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아시겠죠? 제발. 특정 단어 그 키워드 가지고 풀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의 문맥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까 뭐 구조 이제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2번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으로 갈게요. 자, 그나마 대입학 중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할만합니다. 얘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스키마 이런 게 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주제를 확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even. 그럼 even은 역접이에요. 이걸 가지고 푸는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조차도 이번 시험을 잘 봤다예요? 못 봤다예요? 못 봤다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플러스 내용조차도 시험을 못 봤다 마이너스 내용 이런 식으로 전환이 한번 발생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대비 포인트 잡아주시면 조금 더 집중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한번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어떤 공유된 현실로 가져가고 싶대요. 어떤 목적으로? 뭐 사회적인 조정 또는 뭐 이제 조율을 목적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대요? 일단 have부터 나왔잖아요. 나를 주목해야 되겠죠. 그거를 describe, 설명 묘사를 해야 된대요. 혹은 적어도 거기에다가 label,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거나 이름을 붙여야 된다, 라벨을 붙여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분 나왔으니까 잘 볼게요. 오브젝티브에다 밑줄 표시해주세요. 심지어는 과학의 이상적으로는 객관적인 추구조차도 벗어날 수 없대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이거를 경험한다는 거죠. 뭐를요? 자, 물결 표시요. 언어의 framing effect. 프레임이 뭔가 틀을 짜거나 표현을 하거나 이런 의미잖아요. 즉, 언어가 갖는 어떤 표현하고 틀에 가두는 효과.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자,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거에 대비되는 말이 주관적인 거죠. 언어의 표현. 언어적 표현하면 약간 좀 주관적이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좀 약간 너무 억지스러워요, 아직은. 조금 더 볼게요. 모든 집단적인 어떤 문화가 그렇듯 과학은요,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 뭐 보고, 또는 어떤 이성, 토론, 협상, 정당화 등등 막 나열되는 거 됐어요.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구성이 된다고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즉 과학을 구성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에 의존한다? 언어에 의존한대요. 자, 다시 한번 언어 나왔죠? 과학은 언어에 의존한다 라는 거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 나왔죠? 이것도 보실게요. 되게 기초적인 무언가예요. 뭐만큼이나? 입자물리학처럼 되게 기초적인 무언가조차도 뭐에 의존한대요? 역시나 언어인데 특정한 방식으로 언어에 의존한대요. 자, 특정한 나왔죠. 그럼 특정하다는 거는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다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고 뭔가 특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과학이라는 거는 보편적이잖아요. 어디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문화에서든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죠. 위로 떨어지지 않죠. 보편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거나 특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과 주관, 보편과 특수의 대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그냥 상식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처럼 객관적인 것조차도 뭐에 의존을 한대요? 계속해서 언어. 이 언어라는 다소 주관적이고 특수한 요소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뒤에는 달리는 구간. 혹시나 뭐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서 빠르게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독하는 구간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 내볼게요. 아까 사회적 협응, 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은 말로 보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선지에 이제 1번에 이게 과학이란 말이 빠져 있으니까 또 이제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조율을 목적으로 공유된 현실로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걸 묘사해야 된다고 했죠. 이 묘사가 무슨 묘사예요? 언어적인 묘사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학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간에 뭔가 현실을 공유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언어적인 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학도 그중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현실을 뭔가 해석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필요성.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 좀 그래도 뭔가 좀 아리까리한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선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호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헷갈릴 때는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과학에서 단어 선택의 역할이라고 나왔는데 언어가 나오긴 했지만 단어를 선택한다? 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골라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과학적인 사실을 확립하는 방법들 전혀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사회적 조율 이거 나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우선순위 설정 강조된 적 없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언어가 빠졌죠. 자, 그런 의미에서 4번은 중심 소재를 딱 잡았으면 시원하게 날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더 복잡한 사연에서 됐습니다. 네. 매력적 오답이 없죠. 요래서 그렇다라니까요.
매력적인 오답이 없기 때문에 딱 읽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리고 누가 봐도 1번이야는 안 됐을지라도 나머지 선지 좀 골라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이 1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어설픈 완벽주의를 좀 잘 버린 학생이 오히려 수월하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2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공막이 뭐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막이 뭐지가 아니라 얘는 오히려 아주 명확하게 여기부터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시는 거들 뿐.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거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예시가 끝나자마자 그럼 despite 나오잖아요. despite 나오면은 콤마 앞 또는 이제 뒤의 내용이 중심 내용이잖아요. 즉 이런 거예요. 얘는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좀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면은 although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although도 그렇고 despite도 그렇고 이제 의미는 똑같잖아요. 자, 뒤에 절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절이 하나 더 나온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주어 동사랑 B라는 주어 동사, 그러니까 A, B는 둘 다 절이에요. 이 둘은 서로 대비될 수밖에 없겠죠. 강조점 어디 있다고 했어요? 자, 콤마 이 뒤편에 있는 B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 B가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강조점이 콤마 앞에 있다라는 거, 자,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비되는 것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명백한 비용 대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개발한 이유가 있대요. 즉, 물론 단점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이거 개발했다.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해서 플러스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만 이제 여러분은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죠. 처음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석에도 있죠. 공막이란 거예요. 이 공막이란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공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자,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좀 단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obstacle이란 말도 나오죠. 이게 일종의 cost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 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개발하고 갖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에 더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눈에 띄는 공막에 장점이 나왔죠. 그 장점은요. 대시 좀 건너뛸게요. 대절입니다. 바로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도요. 자, 뭐를요? 다른 사람들이 which direction, 어떤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막이 큰 장점은 다른 사람이 지금 뭐 쳐다보고 있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점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요. 이제 막 갑자기 뭐 침팬지, 고릴라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whereas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대비시켜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공막의 특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거의 중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공막이고요. 공막은 아까 첫 문장에서도 강조되었고 여기 whereas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동물한테선 잘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막이 커서 안 좋다가 아니라 좋다,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딱 중심 내용 뽑아줄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그럼 다음 몇 번이냐? 자, 2번 보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인간의 눈에 띄는 공막,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이제 독특함. 자, 이렇게 필요한 내용 다 담겨 있죠. 딱 2번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쉬운 문제고 시간 절약까지 해주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틀리신 분들은 공막 뭐지? 하고 당황하셨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despite라든가 뭐 whereas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핵심만 좀 걸러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업보 문제로 갈게요. 문장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역시나 구문이 약하신 분들은 당황하기 되게 좋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 선지만 좀 설명을 이건 드리려고 해요. 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현재형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얘 동사를 써야 돼? 아니면 준동사로 바꿔야 돼? 즉 ing나 투동사로 바꿔야 돼?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확인했으면은 그 뒤에는 어쨌든 현재형 동사니까 s 붙여야 돼? 말아야 돼? 수일치라든가 또는 능동 쓰는 게 맞아? 수동 쓰는 게 맞아? 능수동태 요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문장 처음부터요. 자, 여기부터 시작이 되네요. It turned out that 대절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절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대절의 주어 뭐냐면은 attempt가 주어네요. 그리고 투동사부터 이제 수식어가 시작되는데 delimit는요. 뭐 limit랑 비슷하게 삼형식 아니겠어요? 원래 이제 뭔가 경계를 정하다는데 뭐 제한하다라고 오역을 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sources가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of error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그 다음 by categorize 나왔는데 역시나 categorize의 목적어 뒤에 kind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하고 다시 뭐가 나옵니까? 자, 두 번째 관계사가 나옵니다. 그럼 to 위키절에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humans are subject. 얘가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문장의 본동사, 그러니까 대절의 본동사죠. 정확히는 이 대절의 본동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아직은 attempt란 주어만 나왔고 attempt의 동사는 안 나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봤는데 in the light of therapeutic situation, in the talking tour까지 해서 아직은 다 수식어예요. 이렇게 해서 수식어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draw가 나왔으니까 아, 얘가 본동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동사, 준동사 차원에서 봤을 때 동사가 나온 거 자체는 괜찮아요. 대절에 동사가 하나 필요했으니까 문제는 주어가 attempt고 얘는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일치 문제인데 주어랑 동사가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확인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구문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반부에서 역시나 정신 차리기가 되게 힘드셨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반부 가면서 막 어지러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건 답 내기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본인의 어떤 독해할 때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건데 일단 디보션이란 단어 알고 계세요? 얘가 헌신, 전념이란 뜻인데 혹시 이 단어를 모른다? 그건 어휘 문제가 맞고요. 어휘를 보완하셔야 돼요. 이건 초필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알았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독해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3번으로 엄청 많이 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건 진짜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잘 보완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확실하게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커피, 복제물이 자 부정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잃었다라는 건 사실상 부정어예요. 이게 없다는 거니까 뭘 잃었냐면은 인간의 어떤 유대나 풍요로움, 친밀한 관계 이거에 대한 감을 잃어버렸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현대 기술이 복제를 아주 쉬워지게 만들었대요. 아,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럼 손편지가 왜 정감이 있어요? 하나하나 자기가 정성 들여서 썼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손편지 쓰고 그거를 복제해가지고 막 뿌렸어. 그러면 사실은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원본이 가치가 있는 거고 복제가 쉽다 보니까 복제물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어떤 감각, 이런 어떤 친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된다라는 거죠. 손편지처럼 정성이 들어가고 쉽지가 않다면은 그 감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됐고 그 다음 이 복제 방식이죠. 우리가 이용 가능한 복제 방식은요. 자, 또 부정어 나왔죠. 더 강력하게 풍요로웠던 적이 없대요. have never been이니까. 즉, 지금이 제일 강력하다는 거죠. 복제가 너무 쉬워졌다는 걸 결국 강조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이러한 상실감이 그래서 어떤 데가 수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어디에 수반이 되냐면은 더 강력한 수단에 수반이 된대요. reproduce가 복제하다죠. 우리가 care about,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복제하는 수단, 여기에까지도 수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소중한 것에까지도 이게 수반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이러한 상실감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우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기계적인 복제에서 사라진 거라고 해요. 자, 복제에서 사라졌다 역시나 이제 부정어 표시해 주시면 돼요. 과연 3번이 맞는가 틀렸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아우라에 대한 내용 나오잖아요. 예술작품의 아우라는요. 아, 나왔죠? cannot be copied. 복제가 될 수 없대요. 뭐에 의해서? 기계적인 기술에 의해서. 즉,
기계적인 복사는 아우라를 구현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없다고 했으니까 기계적인 복제에서는 상쇄된다. 맞는 거 아닙니까? 기계적인 복제랑 아우라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부정, 부정. 이 두 문장이 똑같이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잘 파악해 주시고 3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되는 근거로 좀 빨리 가볼 건데 주석에서 굉장한 힌트를 줬잖아요. 그 어디를 봐주시면 되냐면은 요 in addition to 여기부터 볼게요. 결과적으로 앞의 내용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복제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들 요 정도의 중심 내용만 파악했으면 되는 거고 왜냐면은 in addition to가 나왔다는 거는 앞의 내용하고 새로운 내용 앞의 내용하고 다른 새로운 거 추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 예술이라든가 또는 그 예술과의 어떤 대중의 관계를 바꾸는 것 외에도 앞에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벤자민은요 다음과 같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 기계적인 복제는요 힘을 갖고 있대요. 뭐 하는 힘? 자, 이거 주석에 있잖아요. 전통을 찢어버리는 힘. 부정을 하고 느껴지세요? 전통을 즉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어떤 대상의 권위에 간섭을 함으로써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전통의 구조에 박혀있는 대상의 권위다라고 나왔고 이거를 예쁘게 번역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만 이해하시면 되느냐? 기계적인 복제가 전통을 파괴했구나.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음 문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이라는 건 앞에 나왔다는 건데 전통에 대한 헌신? 아니 아까 전통 파괴했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이러한 전통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통에 대한 파괴가 뭐 이중이다, 뭐 두 겹으로 되어 있다, 뭐 어떤 물체의 어떤 존재에 영향을 준다?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디스예요. 디스라는 말을 썼다는 건 이 앞에 전통에 헌신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전통을 찢어버린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왜 이게 답이 5번으로 안 보이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보션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꼭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실 건데 역시나 정답률 보고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다고? 여러분 31번은요. 이거야말로 독해 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고 그랬을 때 굉장히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풀었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전반부에는 삶이란 불안하고 인간은 연약하다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열되는 거는 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인간은 되게 나약하다, 불확실하다, 인생이 참 힘들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우여곡절 나오잖아요. 이거 통제할 수 없대요.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냥 불확실, 뭐 불안 그냥 그런 것들이 막 나열된 거기 때문에 여기 막 꼼꼼하게 읽느라 시간을 낭비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빈칸 문장을 좀 가보시면요. 따라서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어떻대요? 필요하대요. 우리가 이것을 seek,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어디에서? 변화와 불확정성의 어떤 바다에서요.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계속해서 변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거를 찾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느낌이에요. 감이에요. 영어 실력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변화랑 불확실함을 제가 밑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빈칸에는 밑줄이 들어가야 돼요? 밑줄과 대비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이 이미 되게 불확실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불확실이나 변화를 찾는다고요? 저는 뒤에를 읽기 전에 일단 벌써 여기 뭔가 대비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불확실의 반대, 뭐 변화의 반대, 뭔가 안정된 거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벌써 이제 감이 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럼 fix 때 뭐라고요? 얘가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정됨이에요. 우리는요, 자 물결 표시요. 고정된 별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바란대요. 이 위험한 바다를 관통해서. 바다 어때요? 변하고 불확실해요. 좀 위험해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별이 인도해 줬으면 하는 거죠. 맞네요. 빈칸에는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요거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도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살짝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쭉 물결 표시해 주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믿을 만한 것들. 이게 빈칸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으로서 가능한 거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요거를 딱 찾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1번은 그래서 시간까지 좀 절약을 했으면 좋은 문제고 32번도 뭐 언뜻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답의 근거 자체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보셨어도 되고요. 또는 빈칸 먼저 보셨어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뭐 답 내기가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딱 요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빈칸을 먼저 봅시다. 사회적인 삶은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대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두려움은 여기에 수반된대요. 우리의 인식. 어떤 인식? 우리가 결코 이거 할 수 없다는 인식이요. 네버에다가 세모 표시요. 역시나 부정어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서 두려워요.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거,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그 다음 우리가 뭘 못하지? 이거 찾으니까 그냥 바로 나오던데요. 전반부 이해 안 되죠, 그쵸? 괜찮아요. 어차피 예시부터가 쉬워요. 예시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트가 예로서 어떤 증명하다거든요. 예로서 보여주다. 여기부터 예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은 그 열쇠 구멍을 통해서 누군가가 쳐다본다라는 어떤 예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그를 쳐다봄으로써 그를 딱 포착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룩, 문맥상의 룩은 시선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쳐다보는 이 시선은요. 나왔잖아요. unnerving, 불안하게 한대요. 초조하게 한대요. 이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 맞죠? 이미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요. nervous랑 fear가 이제 동의어로 쓰였잖아요. 빈칸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 들어가면 되겠네.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 백보양보해서 오케이. unnerving의 뜻을 몰랐어요. 또는 뭐 룩을 시선이라고 해석을 못했어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다못해 뭐라도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어디 나왔냐면은 여기 문장 보실게요. 참고로 앞에도 나오긴 해요. we don't. 근데 뭐 생략 구문이니까 그냥 더 쉬운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물러서서 이의를 제기한대요.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죠. 소리.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이의를 제기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explain them away. 이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설명한대요. 이거 어차피 이해 못해요. 중요한 건 이거. 우린 뭘 못해요? 알지 못한대요. 뭐를? What these perceptions really are.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인식인가를 알지 못한대요. 이러한 인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우리에 대한 인식이요. 그렇죠? 아니 복수용으로 쓸만한 거 요거 안 되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두 개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인식. 이거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알다까지만 들어가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인식을 알다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1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죠. 인식이죠. 여기에 접근하는 거, 다가가는 거. 이게 안다라는 거잖아요. 답 1번이요. 그냥 그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오히려 막 2번이 오답률이 높았는데 글쎄요. 이 풀이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제가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서 좀 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3번은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개인적으로는 별로인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첫 문장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죠. 뭔가 멀리 떨어져 있네 뭐 그 정도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뭐 어쨌는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자, 어떻게 봐야 하나 봅시다. 일단 빈칸으로서 타겟팅은 되게 쉬운 편이에요. 뭐에 대한 정보예요? furthest plane.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면에 대한 정보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어디부터 나오나 보니까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도 물론 참고는 하시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기부터 나온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쵸? 뭐 그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한번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 요거 가지고 문제풀이 하는 거 보여드려봤자 실제로 써먹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보면은 어떤 관찰된 사람이나 물체가 walk beyond. 걸어서 넘어가는 거죠. 뭐를? 이 furthest plane을 넘어간대요. 그럼 beyond에다가 부정어 표시요.
얘를 벗어난 거예요. 즉 벗어난다면은 그것은요 또 부정어 표시요. 더 이상 인지되지 않는데요. 뭐하다고? 멀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인식돼요? 크기가 작아진다고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즉, 이 farthest plane, 가장 멀리 떨어진 면이 있다고 칩시다. beyond라는 걸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죠. 즉, 얘를 벗어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얘는 farthest point로부터 beyond, 넘어간 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아직 이 안에 있으면 얘는 아직 벗어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 farthest plane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를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no longer이란 표현에서 이거 바로 추론할 수 있잖아요. 얘를 벗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사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moving further away,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shrinking in size, 얘를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얘를 벗어나면 어때요?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즉 축소가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 파악해도 사실 답을 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노롱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평가원 기출에서도 워낙에 잘 쓰이는 핵심 대립구도 포인트잖아요. 일단 부정어이기도 하고. 자, 뒤에는 어차피 부연 설명이에요. 이러한 관찰은 되게 흔하다. 뭐 이를테면 높은 데서 지나가는 자동차들 봐라. 뭐 이제 뭐 그런 내용 나옵니다. 장난감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보인다는 게 왜 나왔냐면은 축소되어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shrun크란 표현도 나오죠. 뭐 이어서 보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요. At the distance of farthest plane. 요 가장 멀리 떨어진 면의 거리에 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 한대요? 이거 주석에 대하다라고 하는데요. 대하다가 뭐지? 이게 뭐냐면요. 일단 제가 사람이에요. 뭔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쳐다보고 있는 물체가 여기 있을 때랑 또는 얘가 정말 멀어서 여기 있을 때 둘이 비교해 볼게요. 이때는 시각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겠죠. 근데 멀리 있는 걸 쳐다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눈이 시각이 이제 나오겠죠. 이 각도 말하는 거예요. 이 각도가 나오다를 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못 써먹는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근거는 요것뿐이다.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beyond가 나왔고 no longer이라는 이 고인물처럼 우려먹는 독해 포인트가 나왔는데 나레이 법비가 나왔는데 심지어 그렇잖아요. no longer가 낫이라고 했을 때 나레이 법비잖아요. 이거 안 잡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6월 갔어도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 보완합시다. 뭐 대하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visual angle이라는 게 이제 시각, 그러니까 시각의 각도라는 건데 어떻게 써먹겠어요? 안 돼요. 요 정도 내용만 파악하고 이걸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거법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안 보여요, 어차피. 1번부터. 시각적 공간에 경계가 없는, 즉 무한한 어떤 도달 범위를 증명한대요. 1번으로 많이 갔다는 거에서 좀 제가 의아했는데요. 아니, 무한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경계가 없다는 내용이 오히려 내용 이해 못했더라도 첫 문장에서 limitation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한계 범위, 리미트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리미트란 단어는 계속 나왔지. 경계가 없다?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추론을 한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 경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 farthest plane이라는 거는 여기까지만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요 뒤에부터는 그냥 축소되어서 보여라고 해서 시각적인 경계를 정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막 이제 막 상상을 하면은 뭐든 다 되겠죠. 이를테면 쌤 어쨌든 요 뒤에서도 보이긴 보이잖아요. 뭐 다 경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면 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이 이 단어를 일단 아셔야 돼요. constancy. 여러분 constant를 알면 되는 거예요. constant가 변함없는. 변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늘 꾸준한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로도 약간 의역을 하기도 하죠. 근데 기본 뜻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불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불변이에요? 사이즈가요. 근데 사이즈 불변의 인식에 뭐를 둔대요?
한계를 둔대요. 제한을 둔대요. 리미트 어디예요 아까? 여기죠. 이게 리미트라고 했죠. 이 리미트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뭐 한다고 했어요? 축소가 된다고 했죠. 즉 사이즈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 말은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얘가 지금 대비 포인트잖아요. 얘를 넘어갔을 때랑 넘어가기 전에 대비. 넘어갔을 때부터 크기가 변한다고 했죠. 축소된다고 했죠. 그 말은 그 앞엔 축소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소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이즈 컨스턴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쌤, 불변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러니까 뭐 단서가 없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 다음 3번. 그들이 여기에 접근함에 따라 더 선명해진대요. 이 시가리 키는 거는 your furthest plane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다가갈수록 더 선명해진다? 더 선명해진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더 커 보이게 한다? 이것을 넘어가서 움직임에 따라 넘어가면 축소된다고요, 축소. 근데 4번을 이렇게 많이 갔어? 방향성을 아예 잘못 읽었잖아요. 뭐 shrink라는 단어를 혹시 몰랐던 거예요? 자, 이거 잘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제공한대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한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도. 많이 좀 빈약하죠,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까 나레이 법비, 요런 거에서 이때부터 축소가 시작되는구나. 진짜 요거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면은 이때부터 축소가 된다고? 그럼 이땐 축소 안 된다는 거구나. 축소 안 된다? 그래서 2번이구나 라고 연결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풀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각계를 굳이 거론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은 글쎄 그건 좋은 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출제의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34번. 이 문제가 오히려 쉽게 느껴져야 나중에 수능을 좀 더 잘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예술과 과학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술과 과학으로 나눠서 읽으면 되는 걸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인 거죠. 나중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이제 그걸 좀 알 수 있냐면은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통념스러운 게 좀 나왔죠. 이 문장이 좀 길어서 당황했을 수 있는데 while이 나왔으니까 아직 although 뒤에 콤마는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참고로 앞에서 although A, B 정리해 드렸었거든요. 그 콤마 B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요게 다 끝나고 나서 요게 다 끝나고 나서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술은요 분명히 또는 그 정의상 뭔가 나의 것이고 직관적인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과학만이 아주 체계적으로 규율이 잡혀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콤마 나왔죠. 그럼 요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념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많은 evidence, 증거가 있대요. 투동사가 예술시켜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증거냐면 예술이 그렇죠. 체계적이래요. systematically, methodically.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있대요. 즉 이 글은 예술은 뭔가 좀 애매하고 직관적이고 과학은 되게 체계적이야 라는 그 통념을 깨는 거죠. 아니야, 예술도 체계적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심 내용 나왔어야 돼요. 그 다음 instead도 이것도 대비를 나타내죠. 이거 하는 대신에라는 건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즉 해방을 시켜주는 대신에 자유인데 뭐가 없는 자유? 제한이 없는 자유는요 마비를 시킨대요. 잠깐만요. 이거 이중부정이잖아요. 이게 없는 자유는 안 좋다는 거예요. 즉 뭐가 있어야 된다? 리미트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자유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한계 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요. 비슷한 말이 또 나오네요. 왜냐? 이 틀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비어있는 진공 속에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어떠한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즉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진공에 갇히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framework,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 자, 계속해서 어떤 리미트나 프레임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 왜 말했는지 다음에 보니까 알 것 같아요. Rule of the game. 게임이 뭐예요? 룰이요. 이 룰이 바로 아까 나왔던 틀 또는 리미트가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술적 자유에 보다 나왔죠.
전제 조건이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은 예술에 있어서 체제, 체계, 규칙, 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해서 뭐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럼 예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정어에 좀 집중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3월에서 참 제일 중요한 독해 포인트 딱 하나만 집으세요 하면 저는 부정어라고 할 것 같아요. 요런 뭘 부정하느냐를 보고서 아 반대로 얘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얘를 강조하고 싶구나라는 것도 부정어에서 나오는 거고요. 뭐랑 뭐를 구별할지 A랑 B는 다르다. A는 B를 싫어한다. 요런 사소한 부정어 표현에서 대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잘한 부정어 잘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되게 크게 보는 거시적이고 구조 독해를 잘하는 그런 시각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틈틈이 조금씩 던져주는 부정어 시그널 이것들을 좀 잘 읽었어야 더 보기 좋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번 3원이 유독 나 어려웠다. 오히려 나 예전에 뭐 되게 어려운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거 풀 때는 좀 잘 봤던 것 같은데 아 이번 시험이 유독 좀 문제가 안 풀린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에 좀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다일 구간입니다. 이것들은요, 즉 이런 규칙은요 탄탄한 형태나 구조를 제공한대요. 형태나 구조 이게 일종의 룰이고 틀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술가로 하여금 우연이라는 이런 어떤 선물 또는 어떤 뭐 재능을 우연의 재능 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세계의 어떤 일부가 exhibit 보여지게 된다고 해요.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요. 그렇죠. 규칙을 지키고 틀 안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거 왜 나왔겠어요? 아름다움? 예술을 하기 위해서. 예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규칙이나 틀이 필요하다. 그거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규칙, 틀 이거를 찾다 보니까 1번에 예술관 뭐 해야 돼요? 제한을 해야 돼요. 틀에다가 가둬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헷갈릴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4번으로 많이 갔는데 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틀 여기 있죠. 이미 정의되어 있는 틀. 이거를 긍정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반대를 고른 거거든요. 난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면 4번으로 가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아예 파악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혹은 주제를 다 파악했는데 마지막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서 삐끗을 했던지 이거는 잘 한번 판단하고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칸까지 저희 다 풀었고요. 잠깐 정리하고 이제 간접 3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소재가 좀 낯설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막 날림으로만 읽지 않았으면은 좀 그냥 풀만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은 걸 보니까 그 소재 함정을 좀 피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문화적인 어떤 저장과 전달 이것은 인간한테 뭘 요구하느냐 성취할 것, 이뤄낼 것을 요구한대요. 지식을 저장하고 그거를 후세에다가 전달하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수단으로요? DNA 말고 다른 수단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능력이 전달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문자 아니에요? 책이라든가 또는 뭐 컴퓨터에 저장된 어떤 데이터 이런 어떤 문자로 된 또는 데이터로 된 정보가 후세로 전달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점은 딱 하나입니다. 1번으로 바로 가실까요? 뭐가? 쇼베라는 동굴인데 어쨌든 뭐 동굴이에요. 이 동굴이 such a device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memory device가 나왔는데 즉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그 장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동굴이라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될 텐데 납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굴이 일종의 뭐 책이라든가 메모리 카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 정도 일단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어서 이 동굴은요. a place, 장소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냐면은 인간이 되돌아왔대요. 이제 세대가 지남에 따라 세대별로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는 장소였고요. 그러면서 협력을 했다고 해요. 어떤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협력이겠죠. 별다른 독해 포인트는 없어요. 좀 약간 재미없는 문장이었고 왜냐면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은 혼자냐 협력이냐의 뭔가 대비가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딱히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굴이 이런 장소다. 뭐 여럿이서 뭐 협력하는 장소다라고 그냥 재미없게 툭 던진 겁니다. 그 다음 2번. 각각의 세대의 예술가들은요, 기술을 배웠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했냐면은, 자, 이전 저작물을 연속해서 이제 이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존하고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의 전임자가 작업했던 것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했던 걸 이어간다라고 해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의 내용과 나름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이요. 3번에서 이제 확 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 앞에서 나왔던 케이브는 동굴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가 나와요? 동굴 벽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상식적인 동굴이 나온 건데 동굴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장소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석해 보면요,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동굴 벽화를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대요. 자, 이제 완전 진짜 엉터리 하는 거 아시겠죠? 3번이 답이고요. 왜 이게 어렵게 느껴졌느냐? 처음에 소재 잡기가 좀 어려웠던 거겠죠. 설마 동굴이 디바이스겠어? 이거를 제대로 납득하지 않고 좀 날림으로 읽었을 때는 저기에서 그 이상하다는 점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차분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간이 동굴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단일한 스타일로요. 단일한 양식으로요. 이러한 개념은요, 거의 상상할 수가 없대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인이 굳이 동굴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옛날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초창기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지식을 저장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해서 동굴과 정보 저장과 전달 내용 아주 잘 담고 있죠. 이렇게 해서 4번, 5번은 한 덩어리로 잘 이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번은 아무리 봐도 정보의 저장과 전달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제 풀 수 있고 36번 이제 순서로 넘어갈 건데 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엄청 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이게 뭐 독해감이 있는 분은 딱 그냥 읽으면서도 이거 일반화가 안 된 케이스의 대비네라는 게 바로 보였을 텐데 그게 안 보였으면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What would the language be like? 언어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언어가 어떠한 simplification, 단순화나 또는 generalization, 일반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일종의 가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법이라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센스 있게 가정법이 이어가고 있네 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C를 제일 먼저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접근하는 게 한 가지 좀 방법이 되겠고 또는 이제 뭐도 가능하냐면요. 만약에 B를 먼저 읽었다고 칩시다. B를 먼저 읽으면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각기 다른 물체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일반화에 해당돼요? 아니면 반대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물체인데 똑같은 단어를 쓴대요. 이를테면 얘랑 얘는 분명 다 다른 물체잖아요. 근데 그냥 분필이라고 부르죠. 이게 단순화 일반화 아닙니까? 우리 일반화에 대한 지문은요. 기출에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요 정도는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안 된다. 기출을 공부할 때 조금 더 배경 지식까지도 좀 이해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경 지식 필요 없다라는 거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름 좀 소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독해가 잘 안 되는 거 배경 지식 때문이에요. 이 배경 지식이 무슨 전공자 수준의 배경 지식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기 다른 물체에 똑같은 이름 붙인다? 이거 일반화 하는 거네. 이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출문제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뭐 기출문제 양이 그렇게 뭐 엄청 방대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만 소화하셔도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거 일반화 내용 받고 있구나라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연결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주어진 문장은 일반화를 하지 않는 케이스죠. 여기에서 대비 포인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세팅. 이 글은 언어에서 일반화를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서 대비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안 한다 밑줄, 한다 물결. 이렇게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주어진 문장 뭐라고요? 일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밑줄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들어가죠. 그렇죠? 밑줄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법이니까 확인하면서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모든 단어가 뭐가 될 거래요? 대명사가 될 거래요. 그렇죠. 아까 예시로 치면은 얘는 초록 분필, 그 다음에 얘는 분홍 분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초록색 분필이 요거 하나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초록 분필 1003-2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붙여야 돼요. 이름을. 이런 식으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또는 모든 단어가 대명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일반화를 하지 않은 케이스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얘는 일반화를 한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대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서로 다르게 생긴 두 개의 것을 그냥 스파이더라고 부르는 게, 이 얘네들은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뭐 둥지를 이제 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예시니까 빠르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A를 볼게요. A를 보면서 여러분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일반화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There might be some super intelligent race of beings. 뭔가 초능력을 갖춘 그런 어떤 존재, 인종이 존재할 수도 있대요. 얘는요, 그러한 언어를 알 수 있대요. 이해할 수 있대요. 초능력까지 필요해요. 엄청난 지능까지 필요해요. 어떤 언어라는 거예요? 일반화를 하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거겠죠. Such a language 밑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다음 문장에,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 인간의 언어라고 나왔죠. 실제적 인간이 쓰는 언어는요, 그렇죠,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화를 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돼요. 나오죠. 훨씬 더 적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좀 손실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단어, 이것만이 이제 습득이 됐다라는 거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어, 더 적은 이름을 가진 언어,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는 일반화를 하지 않은 언어에서 일반화를 한 실제 인간의 언어, 이렇게 물결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도 이제 물결 내용이니까 같은 것끼리 연결만 이제 해주면은 처음에 C에서 A,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언어가 지금 일반화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로 나눠주신 다음에 같은 것끼리 연결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전형적인 패턴의 순서 문제였고요. 크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 37번. 오히려 얘가 저는 좀 더 특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명시적 단서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Your these charters, 또 주석에 보니까 헌장이 뭐지? 또 읽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자, 헌장은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찾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보시면서 차터가 어디 있지라고 좀 다소 기계적이더라도 한번 훑어보는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기계적 풀이만으로 풀라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해서 시간 단축하셔야죠. 그 순서대로 읽으면서 어차피 검토는 할 거니까. 자, 그럼 일단 처음부터 볼게요. 자기 규제가 제한이 되어 왔다고 하네요.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뭐 하는 방법? 이거 단어를 좀 몰랐을 수 있는데, 여러분 hold하고 account가 같이 나오잖아요. 얘가 책임을 지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ccountability가 책임 또는 책임감이란 뜻으로 이미 평가원 요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 관련된 그 지문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 단어예요. 즉 기술 산업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할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자기 규제가 제한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기술 산업이 뭔가 책임을 안 지나 봐요. 좀 책임을 지게 하고 싶어서 자기 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트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A는 나올 수 없을 거고, 이거를 찾아봅시다. 자, 이게 어디 나왔나 이제 보니까 그 C를 보시면요. C에 여기 있죠. Essex Charters라고 해서 요거 다음에 A가 이어질 거라고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가 내용적인 확인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은 뭐 C를 먼저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상관없어요.
실험 한번 읽어볼까요? 편견 없이 풀어볼게요. 물론 저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긴 하지만 편견이 없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few는 부정어예요. 조심. 결과가 거의 없대요. 뭐에 대한 결과?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실패나 결함에 대한 결과가 거의 없대요. 무슨 말이냐?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겠죠? 자, 그 내용이 나오죠. No real fear. 실질적인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뭔가 직무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잘리거나 뭐 그런 두려움이 없대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어플 개발자가 어플을 진짜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뭐 접속도 잘 안 되고 뭐 회원가입도 잘 안 되고 로그인도 막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크게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약간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기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해도 그렇게 크게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간 뭐 그런 내용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정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예시로 나온 게 이제 AI가 되겠네요. AI 유리 현장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급증해 오는 거를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도가 좋은 뭐 일반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는 이런 헌장을 내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앞에는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는다.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뒤에는 나름 좀 그래도 헌장도 내고 좀 애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일단 단순하게 접근해보는 게 필요해요. 요 기술적 책임에 대한 글인 것 같은데, 기술적 책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름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가, 요걸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 같은 경우는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주어진 글은 어땠어요? 밑줄 물결 중에서 나름 자기 규제를 제안했다고 했으니까 해결책을 나름 제안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글 같은 경우는 물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A, B를 확인할 건데 벗이 있다라는 걸 좀 유의를 해주세요. 방향성이 바뀌겠죠. 당연히 A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잘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것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은, 없이는요. 그렇죠. 아까 결과 없다고 했죠. 이러한 헌장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 이빨이 빠져있는 멸망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대요. 즉, 뭐 착하게 살게요라고 그냥 말로만 했지, 윤리적으로 할게요라고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네요. 얘 밑줄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내용이죠. 아니 뭐 말로만 백날 윤리적으로 살겠다 하면 뭐해? 안 시키는데.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기술 산업은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믿어라라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 직업들을 규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요. 그렇죠? 이를테면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관련돼서 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리 규정이 있을 텐데 그냥 믿으세요 하지 않죠. 다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기술 산업은 그냥 믿으라고 하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깐 플러스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A도 크게 봤을 땐 요거예요. 밑줄 내용 나왔다가 물결 나왔다가 밑줄 나왔다가 물결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B를 볼까요? 역시나 기술에 대해서 까고 있는가 아니면 좀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가를 봐주시면 돼요. 기술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규제에 대해서 말할 때 묘사하지 않는데요. 뭐처럼요? 전문직인데 아까 나왔던 거네요.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데요. 즉, 의사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 규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규제인데 의사한테 가해지는 규제랑 이 기술자한테 가해지는 규제의 그 어떤 성격이나 엄격함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의사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뒤에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Unlike in medicine 나왔죠. 의학 분야하고는 다르게. 뭐가 없대요? 의무적인 윤리,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규제의 성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얘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벗을 썼다는 건 이 앞에까지 뭐라는 거예요? 나름 플러스 측면의 내용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A 같은 경우도 벗하고 밑줄이 나왔다는 건 이 앞에까지는 뭐라는 거예요? 플러스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정신이 없어요. 벗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벗이 몇 개예요. 벗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에만 좀 집중해 주시냐면 이 전환되는 거. 이 앞에는 플러스였겠구나. 이 앞에는 플러스였겠구나.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는 잡았잖아요.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된다. 그럼 B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자 보세요. A는 물결로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가 봤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Tech is exception. 기술은 예외입니다. 즉 기술은 다른 전문직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즉 돌고 돌아서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마이너스예요. 즉 이거 다음에 B가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B 앞에는 나름 좀 희망적인 내용, 물결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B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괜찮은 거죠. 그럼 한번 흐름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없으시잖아요.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기술 산업에서 나름 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자기 규제를 제안을 했다. 근데 이 자기 규제가 어떻다? 다른 의사 같은 직업처럼 그렇게 막 의미 있는 자기 규제는 아니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이를테면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해도 딱히 뭐 처벌받는 것도 없어. 잘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잠깐 반전. 아 물론 뭐 유리 헌장 같은 거 많이 생기긴 했더라. 근데 이 헌장 뭐 별로 의미 없어. 이빨 빠진 거야. 얘네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데 딱히 이 믿음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데 이러한 믿음을 다른 직업은 강요하지 않거든? 근데 얘네들은 왜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야? 이런 규정도 없이. 약간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벗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잘 집중해서 방향성 정리를 잘 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뭐랄까 오차 없이 완벽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C가 A 나와야 되는 거 이건 우리 잡았죠. B가 먼저 나와야 돼, 나중에 나와야 돼? 결국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를 좀 점검을 꼼꼼하게 했었던 거라 보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엄밀하게 보지 않아도 아마 답이 대체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힌 학생들이 다 이렇게 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다만 엄밀한 이제 논리적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벗이 많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게 좀 이제 특이한 문제였고 38번 볼게요. 자, 얘는 주어진 문장을 보자마자 딱 범주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평가원에 정말 많이 나왔던 테마죠. alternative에다가 형광펜 해주세요. 대안적인 시선 관점은 다음과 같대요. 그 말은 이 글엔 관점이 몇 개 나온다? 적어도 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관점인데요? 그건 이제 글 읽으면서 파악하셔야죠. 중요한 거는 나는 관점을 2가지를 찾을 거야 라는 이 목표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있는 사람은 발견 못 하거든요. 어떻게든 2가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보면서 관점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감정을 어떻게 경험한대요? 다양한 신체적인 감각으로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에 대한 어떤 인식과 경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1번 뒤에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기부터. One prominent idea 나왔죠. 한 가지 두드러지는 개념,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one idea 나왔으니까 얘가 뷰 같지 않아요?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는 우리가 고정된 기본적인 감정의 세트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세트는 어때요? 보편적이래요. 우리 종 안에서. 자, 이것도 스키마 좀 적용할까요? 보편적이고 갖고 태어난대요. 선천이다, 후천이다? 선천이다라는 거죠. 이건 선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누구나 다 눈 2개고 코 하나잖아요. 왜? 선천적인 특성이니까. 이거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정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간단히 밑줄 표시해 주실게요. 여기부터 universal까지.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점인데 뭐를 보는 관점이냐면 감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 어떻다? 이거는 뭔가 선천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일단 하나의 범주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대안적인 관점 먼저 이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이점을 좀 느껴봅시다. 대안적인 관점은요, 즉 물결 관점은요, 이것도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가 감각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낀 감각을요. 그리고 우리가 본 얼굴 표정을 이해한대요. 오로지 뭐 할 때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단어, 즉 말을 붙일 때에만, 즉 뭐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개념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게 선천적인 거죠. 물려받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때요?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즉 선천적인 게 아니라 뭐다? 후천적인 거다. 다만 그냥 선천, 후천이라고 뭉뚱그리면 좀 느낌이 안 올 거기 때문에 선천적이다라는 건 이 개념을 물려받는다는 거고, 후천적이라는 거는 단어를, 즉 용어를 부여하는 거죠. 어태치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화난 사람 얼굴을 보고 얘야 저거는 분노라는 거야. 웃는 사람을 보고 얘야 저거는 행복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후천적인 작업이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대안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내용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밑줄일까 물결일까 어느 시선에 해당되는 거야?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심할 게 근데 좀 있어요. 이번 기회 보면은 좀 성급하게 풀다가 쌤! attach words 나왔으니까 이거 물결이네요. 요럴 수 있거든요. 자, 키워드만 가지고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것도. just as가 비교기 때문에 콤마 뒤에가 중요해요. 앞에는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중력이란 단어를 우리의 이해에다가 부여하는 것처럼 뭐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즉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거 보고 저게 중력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런 게 소소한 힌트예요. 단지 뭐 한대요? 각각의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에다가 단어를 붙이는 것뿐이래요. 뭐 하고 나서? 그 단어가 생기게 되고 나서, 이용 가능해지고 나서. 즉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개념이 먼저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먼저고, 감정이라는 이 개념이 먼저고, 그 후에 거기에 맞는 단어가 생기면 단어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를 더 강조하고 있냐면, 이건 이따 좀 더 확실해집니다.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감정, 뭐 하는 겁니까?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밑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케이. 여기서 밑줄이야 물결이야 헷갈릴 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적어도 밑줄하고 물결이 둘 다 있네.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은 하셨어야 돼요. 성급하게 이거네 라고 단정 짓지만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진짜 나중에 6월에 볼만할 것 같아요. 아니 2번으로 갔으면 차라리 내가 좀 오케이 그래도 이 친구가 뭐 하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4번 5번 간 거는 저 얼터너티브 아예 잡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거 rather than도 아예 안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천 후천 아예 못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6월 때 진짜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제가 좀 화가 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 있고 약간 그냥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뭔가 더 잘해야 돼 말이죠. 핵심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얼굴 표정을 categorize, 분류한대요. 뭐라고 분류하느냐? 각기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한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화난 표정, 뭐 행복한 표정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는 이들이 감정에 대한 단어 목록을 획득할 때까지는요. 단어들을 획득할 때까지는 즉 단어가 있어야지만 이 감정이 이 감정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분노라는 감정 단어가 없으면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인식하기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단어를 우선시하는 거죠. 얘가 이제 비로소 물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단어를 습득하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천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단어가 있어야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거랑 좀 대비되는 거 보이세요? 얘는 원래 감정은 선천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나중에 단어가 생기고 나니까 거기에 단어를 붙인 것 뿐이야. 심플리 뿐이야. 단지. 라고 해서 이쪽을 더 강조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뉘는 거예요? 3번이요. 3번을 기점으로 이 앞에까지는 밑줄 내용, 뒤에부터가 물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물결 내용이 최초로 등장한 건 주어진 문장이죠. alternative가 스타터잖아요. 따라서 답이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뒤에는 전부 다 이제 물결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39번으로 갈게요.
자, 오답률이 되게 높았는데 글쎄 그 정도인가? 제가 봤을 때는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의외의 포인트에서 정말 획기적인 그 답의 근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주어진 문장에 여러분 rest of the time이라고 나왔어요. 나머지 시간이잖아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 말이 처음부터 나올 수 있나요? 나머지란 말이? 나머지란 말이 나오려면 일부가 나와야 되죠. 일부 시간은 뭐 이걸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걸 합니다. 이런 흐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는 암기라기보다는 기출의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저런 부사 표현으로 힌트를 주는 거. 자, 그런 걸 좀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시작은 일단 여기서 시작해야죠. 설마 이거 통념인 거 안 보인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대요? unbiased fashion. 자, 이거 밑줄 표시요.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대요. 즉, 나는 편견 없어. 난 되게 합리적이야. 이런 통념이 나온 거죠. 전형적인 miss and truth 구조가 되겠습니다. 통념과 이거에 대한 비판, 진실. 자, 요게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통념에 해당되는 거 밑줄 표시를 하고요. 진실에 해당되는 거 물결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념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벌써 진실감 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때요? 편견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편견이 없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짐작하면서 읽으면 좀 더 빠르겠죠. 물론 이거 확인할 거예요. 상상으로 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이제 갈 거냐면은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압도적인 양의 연구가 보여줍니다. 그러한 편향되지 않은 합리성은 사실 뭐라고? 이루기 어려운, 얻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다라고요. 인간한테 있어서. 즉 인간이 편견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나왔어요. 뭐요? Much of the time. 응? Rest of the time. 한 번 더 나눠야 돼요. 이게 miss and truth로 끝났으면 엄청 쉬운 문제. 근데 이 truth 안에서도 한 번 더 나눴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은 automatic pilot, 자동 조종 모드로 있대요. 이거는 되게 잘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동 조종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나온 내용, 무의식입니다. 또는 뭔가 숙고를 하지 않는다. 따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편견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볼게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나왔죠. Without reflection.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대요. 뭐 이상으로? 주의 깊게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즉 생각하여서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지바 이분이 motivated reasoning이란 말을 만들었대요. 갑자기? 이 단어 왜 만들었을까?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비록 개개인들은요, 생각을 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그리고 증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양쪽 면을 다 보기는 하지만 핵심이죠. 그 과정은요, 동기에 의해서 얼룩진다고 해요. 더럽혀진다고 해요. 이 동기는 그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뭔가 무의식이라든가 성찰 없이 행동한다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언노운이니까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자고요. 만약에 동기가 별도의 내용이면은 여기에 동기 내용 나와 있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보십시다. 심지어는 개인이 뭐 할 때조차도 try their best. 최선을 다한대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려고 한대요. 나왔잖아요. 생각해야 하네요. 해요. 심사숙고 생각해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물결 표시해주세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이어서 물결 표시요. 동기가 있는 목적. 이것이 뭐 한대요? 이들의 생각을 bias, 편향되게 한대요. 즉 편견을 갖는 이유가 생각 없이 행동해서 편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해요. 숙고를 했어요, 분명.
근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 즉 뭔가 욕망이라든가 목표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편견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딱 여기서 내용 전환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무엇보다 this phenomenon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앞에도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두 문제를 풀어봤고, 자, 요약문 간단하게 볼게요. 얘는 사실상 어휘만 좀 안 걸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거잖아요.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프로그래머한테 뭐 예측이 가능했는가, 아니면 뭐 규정이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 보통 이게 예측 가능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문제를 좀 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이 컴퓨터한테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정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저는 좀 이거 스키밍을 하는 편이거든요. 마지막에 소유권 내용이 계속 좀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저는 봤더니 생각외로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의 소유권은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커넥티드니까 예측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대요. 결과에. 즉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를 예측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예측 가능성 나왔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인간의 소유권에 대한 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는요, 그 알고리즘의 과정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가 부재한 거예요. 그때 소리 인간의 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는요, 잘못 끊었죠, 소리. 그 알고리즘 과정에 대한 소유권이 대신 누구의 공적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낸 장치한테 넘어간대요. 즉 인간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장치, 즉 컴퓨터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왔네요. 소유권이 컴퓨터한테 넘어간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deny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attribute나 transfer이 답이 돼야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이것만 좀 조심. 인간 프로그래머한테 만약 예측이 가능했으면 인간 프로그래머가 소유권을 얻었겠죠.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건 인간 프로그래머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unpredictable, unexpected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능한 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 단축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요약문 같은 경우는 사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있는 단어만 다 알고 있다면은 나머지 정보는 필요한 것만 좀 빠르게 스캐닝을 하면서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일부 문제만 좀 정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자, 마지막으로 작문하고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문 독해하고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약간 이제 통념 비판형인가 하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막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시작해요. 문학적인 글을 번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대요. 흔히 말합니다. 번역에는 불가피한 손실이 있다고요. 자, 그러나 하고 뒤에 뭐가 나오느냐? 간단히 체크할게요. 또한 뭐도 있대요? 이익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번역을 하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에 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글은 어떤 글을 번역하는 거,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건데, 이 번역에는 물론 손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게인, 얻는 것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워싱머신 매뉴얼, 세탁기 매뉴얼인데 얘는 똑같은 어려움을 제시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창의성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데요. 그죠? 세탁기 매뉴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문학처럼. 그러다 보니까 딱히 번역을 한다고 해서 뭐 잃을 것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번역을 하면 재밌느냐, 뭐 창의적이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냥 둘 다 없다. 세탁기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근데 문학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번역의 플러스 마이너스 측면에 대한 글인가 싶었는데 뒤에 소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철학이 등장하죠. 일단 콤마 중간에 끼어들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까 문학이었죠. 문학과 비문학의 대비가 등장하는데 문학적 언어와 비문학적 언어의 요 대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철학의 언어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즉 철학적인 언어는 문학적인가 비문학적인가, 요 얘기 이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직도 물음이 안 끝났어요. 철학은 피하기를 원할까? 번역 경제를? 번역 경제는 또 뭐야? 자, 얘는 번역의 이득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손실의 위험도 있는 그런 번역 경제를 과연 피할까 아니면 추구할까? 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답변이 나오죠. 좀 긴데, 철학은요,
진실을 전달하길 바란대요. 어떻게? intact, 온전하게요. 온전하게라는 거는 손실도 없고 뭐도 없이 이득도 없이요. 즉 딱히 이득 없어도 돼. 그 대신 손실도 없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해야 돼. 이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은요, 주저한대요. 번역에다가 그 진실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번역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뭔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득도 있고 손실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둘 다 거부하는 철학이라면 당연히 주저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약간 부연 설명인데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It cannot be a matter of upsetting. 이것은 뭔가 스타일적인, 뭔가 문체적인 손실을 상쇄하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못 써먹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식적인, 스타일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철학에서 추구하는 건. 그럼 뭐예요? 철학에서 추구하고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양식이 아니라 뭐다?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레이브 구조예요.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은 바로 의미의 손실이다. 혹시라도 의미가 바뀔까봐.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 이 진리, 진실이 손상이 될까봐.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철학이 번역을 주저하는구나. 뭐 이 정도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철학은요, 거부할 수도 있대요. 어디에 놓이는 것을? 비문학적인 언어의 쪽에 놓이는 것을 거부한대요. 자, 잠깐만요. 아까 비문학과 문학의 대비가 나타났는데 문학적인 번역은 손실과 이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까 세탁기 매뉴얼을 떠올려 보세요. 문학이 아닌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나 또는 장점이 없다고 했죠. 그럼 철학 쪽에서는 오히려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맞는 초론일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스타일적인 거 관심 없다고 했죠. 스타일과 이제 무관한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가 나와야 되는데 거부한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D가 답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는 결국 철학과 번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철학과 번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심 소재를 일단 무조건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철학과 번역이 일단 빠져있는 거는 제끼면은 그것만으로도 벌써 답이 거의 보이죠. 자, 그냥 바로 2번으로 갈게요. 철학을 번역하는 거. 철학은 번역을 한다면은 문학적으로가 아니라 비문학적으로 번역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냐면 as it is.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추구한다. 즉, 더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거 없어야 된다. 철학은 둘 다 거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독해까지 이제 전부 다 해설을 했고요. 자, 아까 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총평하고 학습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다음 해설 강의는 제가 5월 해설 강의도 물론 찍을 예정이긴 한데 아무래도 메인은 6월이다 보니까 6월까지 할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게다가 이거를 5월 달에 말해봐야 어차피 좀 늦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데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그동안의 공부가 꼭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분명 똑같은 시험이지만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게 가능해요. 영어 실력이 심지어 비슷하다고 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력은 34, 38, 39 이거를 정말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풀었는가 이걸 좀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다 틀렸거나 또 뭐 2개 틀렸거나 또는 맞췄어도 진짜 그냥 긴가민가해서 어찌어찌 그냥 맞췄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평가원 때 되게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잡아주시고 꼭 작년 그리고 재작년 평가원 기출 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기준점을 잡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단어랑 해석 같은 경우는 이건 최상위권도 꼭 명심하세요. 조금이라도 놓으면은 감이 사라집니다. 이번 3월에서 유독 어휘랑 해석에서 걸리신 분들, 특히 뭐 글을 읽어도 대체 얘가 무슨 말이 아예 그냥 감도 안 잡혔던 분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감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아까 뭐 일반화 지문이라든가 또는 아까 번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 이거 번역이 뭔가 정확함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문학적인 어떤 창의성을 추구하는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와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안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단어랑 해석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모의고사는 엘리베이터 있어요. 케이블카 있어요. 근데 그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앞까지도 걸어가기 힘들다? 그럼 당연히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보완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해석 공부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몇 개 질문 고르라고 했죠. 정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보세요. 완벽하게. 심지어 뭐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배경 지식도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이해가 돼요. 완벽하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즉 답을 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정보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이거 해석해봐야 뭐 별거 없네? 이거 해석 못해도 이거 풀 수 있는 거였네? 라는 게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완벽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해석과 단어 공부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부수적인 정보랑 필수 정보를 구별하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1번만 한다 또는 뭐 2번만 한다 이러면은 불안전하게 되고 또 이거랑 비슷한 시험을 봤을 때 그냥 숨이 턱 막히고 불안해지고 막 겁부터 밀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1번 같은 지문을 딱 봤을 때도 이 녀석 봐라 만만치 않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겁먹진 않거든요. 어쨌든 답은 쉽게 나오겠지. 뭐 지문에 뭐 해겔의 변증법을 넣든 뭐 힉스 입자를 넣든 어떤 내용을 넣든 간에 답은 어쨌든 나오게 출제를 해놨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나 자기만의 독해 주관이 없으면은 조금만 단어 어려워지고 지문 어려워지고 난해해져도 정보량 많아져도 바로 그냥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번 3월에 그랬던 분이 분명 많을 겁니다. 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한 가지 이제 방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 해보세요. 되게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기 자체가 약하신 분은 정말 이거 뭔 소리야 싶은 문장 있잖아요. 그런 거 한 20개만 외워보세요. 저도 한 50개 외울 때쯤 되니까 고등학교 때요. 그냥 모르는 이해 안 되는 문제 다 외웠었거든요. 그냥 몇 개는 외우다 보니까 정말 100개 외우려고 했는데 100개가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한 50개쯤 외우니까 웬만한 문장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고 경험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은 단어 뜻 좀 안다고 해서 구문 좀 그거 주어 동사 찾고 분석 좀 한다고 해서 문장 이해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은 중요합니다.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확인하실 거. 기본기 확인입니다. 듣기 다 맞췄나요? 어려운 문제 하나 있었던 거 알아요. 좀 약간 이번에 듣기 뭐 특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수능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듣기는 듣기예요. 그래봐야 다 맞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아까 시간 문제 대입학 이번에 쉬웠어요. 그거 한 문제당 2, 3분 걸려놓고서 잘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췄다로 끝나면 안 되고 제대로 맞췄는가 빨리 맞췄는가도 점검하셔야 돼요. 시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택지에 쓰였던 단어들인데 이 단어를 어쨌든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답을 낼 수 있겠죠. 이거 전부 다 수능 필수 단어예요. 단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던 편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한 3개만 나와도 어휘가 그냥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휘 안 되니까 못 본 거예요. 어휘력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잘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5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볼 때는 조금 더 발전해서 기초 체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독해를 보는 안목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더 개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 해설 강의 때는 좀 더 독해적으로 유의미한 거를 많이 전달하는 해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3월은 뭐랄까 독해적인 안목이나 논리력을 수업할 만한 거리가 그렇게 많은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피지컬 싸움에 더 가까워서 그리고 좀 더 누가 요령껏 답의 근거를 잘 찾느냐 약간 그런 어떤 속도전에 더 가까워서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재미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거는 내 취향이지 뭐 이게 시험 출제자들이야 뭐 내 취향에 맞춰서 시험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이런 시험 이제 보고 나서는 근데 배울 거 그냥 배우고 간다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누구 수업을 들으시든 그냥 시험 봤어? 근데 못 봤어? 내가 좀 부족한가 보네? 오케이, 보완하자. 약간 그런 덤덤함이 필요해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약간 좀 악바리 정신도 좀 필요하고. 자, 그런 좀 계기가 되는 3월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날씨 좀 더워질 텐데 아마 5월 모의고사 해설할 때는
복장이 많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요. 더운 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미리 공부해놓고 좀 기분 좋게 이제 시험 결과가 6월에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어 강사 문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